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 강사입니다. 자, 학자 이론 최근 6년치 기출 문제로 논점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주의할 거 하나. 학자 이론이 막 여러 문제 나오지 않아요. 6년치 합치면 12문제. 매년 2문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학자들은 평생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러니까 내용이 뎁다 많아요. 그런데 학원에서 강사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핵심 키워드와 핵심 내용 정도야. 키워드와 핵심 내용 정도. 그러면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내가 모르는 내용도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내가 아는 건 키워드하고 핵심 내용뿐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지문을 전부 다 해석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90%예요. 왜? 학자들의 모든 내용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항상 접근을 할 때는 철저하게 키워드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핵심 내용으로 OX를 해야 돼. OX를. 명심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다음을 설명하는 지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 키워드를 찾아야죠. 딱 소유 나왔어요. 소유. 그러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죠. 또 사유화. 이 사유화가 소유권을 강조하는 제도니까 소유, 사유화, 절대지대. 자, 그리고 이 문장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최열등지는 한계지. 비옥도가 가장 낮은 한계지를 뜻하는 건데, 한계지인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절대지대고, 한계지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리카르도의 차액지대고. 자, 여기 리카르도의 지대가 나왔어요. 리카르도의 지대가 나오면 크게 세 가지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비옥도를 강조했다. 그 다음에 차액지대의 가정은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 합치면 비수. 그 다음에 한계지의 지대를 설명하지 못한다.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죠. 근데 뒤를 봤더니 여기 있어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학 체감의 연사. 그럼 맞는 거야.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샬이 나오면 마샬의 준지대는 항상 요게 떠올라야죠. 단기에 공급이 제한된 생산 요소. 다른 말로 기계, 기구 등의 사용대. 그러니까 단기에 공급이 제한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기계, 기구 등의 대가. 그럼 읽어보죠. 뒤쪽에 그런 말이 있는지. 자,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 요걸 지대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뒷문장이 중요하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그러니까 단기에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거죠. 단기에 공급이 제한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 요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항상 마샬의 준지대는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영구적인 성격은 없다. 암기 코드 영구 없다. 이거죠. 영구 없다. 옳은 지문이네요. 둘 다. 자, 튜네이 나왔어요. 튜네이 나오면 위치지대니까 위치에 따른 수송배 차이. 그리고 또 어떤 키워드? 농작물의 재배 형태. 또는 토지 이용 형태. 밀살벌이. 요런. 자, 일단 뒤에 절대지대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뒤에는 위치지대죠. 자, 그리고 또 요거 하나 질문을 던져보죠.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둥지의 생산비의 차이를 지대로 보았다. 이렇게 나오면 누가 나와야 될까요? 요놈이 봐야죠. 우둥지, 한계지. 우둥지는 비옥도가 좋은 토지, 한계지는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토지. 그래서 우둥지, 한계지의 차이를 지금 뭔가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다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가 나오면 항상 뒤쪽은 소유권 또는 소유. 그 다음에 한계지의 지대를 설명한다 또는 한계지의 지대가 발생한다. 요게 내용이죠. 근데 뒤를 봤더니 요 나왔네요. 농작물의 재배 형태, 밀살벌이. 요거 튜닝이죠. 이거 틀렸어요. 그리고 수송비의 차이,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 튜닝이죠.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디귿, 리을은 틀렸다. 자, 이번에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에요. 그럼 세 사람이 나와야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호이트의 선형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 다음에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보죠. 버제스.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세 가지 키워드. 시카고시, 친입 경쟁 천위, 친입 경쟁 천위. 그 다음에 5개 지대, 중점, 노중통. 여기 떠올라야죠. 자, 그리고 호이트는 뭐가 나와야 돼요?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도로를 따라서 쐐기형. 이렇게 되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자, 도로라는 표현은 잘 안 나오고 대부분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축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도로잖아요. 요리 가야죠, 요리. 요리 가야죠. 그러니까 요즘은 둘 다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뭐가 보입니까? 친입 경쟁 천위. 그러면 요리 가야죠. 요리. 요리 가야죠. 그래서 2번, 3번 다 틀렸어요. 일단 1번은 통과. 자, 그 다음에 자, 동심원 이론이 나와요. 그리고 점이지대가 나오니까 아하, 중점, 노중통,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그 다음에 노동자 주거지대, 중산층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 자, 대부분 이 중점 노중통은 이 위치를 물어봅니다. 위치. 그러니까 점이지대의 위치를 물어봐요. 그럼 점이지대의 위치는 이 중심 업무지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급 주택지구보다 도심, 이게 도심, 이게 중심 업무지구예요.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먼 거리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위치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야. 자, 이때 하나만 더. 점이지대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점이지대. 이 점이지대는요, 자, 두 가지 용도가 있으면 요 사이에, 두 가지 용도의 요 사이에 있는 경계층을 말해요. 점이지대는. 그러니까 이 점이지대는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 가지 용도가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그러면 중심 업무지구. 이 당시에는 얘가 공업이에요, 공업. 이게 공업지대인 중심 업무지구와 그 다음에 노중통은 뭐예요? 노중통은 전부 다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점이지대는 공업지역과 노중통이라는 주거지역의 사이에 있는 요 경계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사이에. 그래서 점이지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면 점이지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럼 항상 요 안쪽, 요 내측은 경공업이 있고 요 외곽은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불량주거지대. 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요거 하나 참고로.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게 이제 요령이 필요해요. 보세요.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는 자, 뒷문장을 딱 빼보면 뭐가 딱 떠올라요? 다핵심 이론은 핵이 여러 가지라는 거니까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는 다양하다 또는 많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뒤를 보세요. 핵심의 수가 도시 성장에 맞춰서 핵심의 수는 늘고 특화됩니다. 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야. 이런 게 요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핵심 이론은 핵이 여러 가지라는 거니까 핵심 요소는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정확한 해석은 이런 거예요. 다핵심 이론의 다핵이 여러 가지인 이 현상은 현대 도시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현대 도시가 왜 이렇게 다핵으로 존재합니까?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교통 기능, 교육 기능, 쇼핑 기능 이렇게. 그러니까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는 기능, 공업, 상업, 주거 기능 이런 게 있고 도시 성장에 맞춰서 즉 기능, 도시의 기능은 늘어나고 특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는 많다. 이런 내용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1번을 빼놓고 갔죠? 요거 보세요. 사회 현상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뭔가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은 교통의 발달은 영향이 있지만 소득의 증가는 영향이 없다. 이러면 100% 틀린 질문이야. 왜? 사회 현상은 여러 가지 거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령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충 봐야죠, 대충. 대충. 자, 그다음에 4번 보죠. 자, 차익지대가 나온다. 그러면 비옥도, 그다음에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 그다음에 세 번째, 한계지의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비옥도는 나왔는데 비옥도와 무관합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다음에 자, 두 번째는 마샬의 준지대. 마샬의 준지대는 단기의 공급이 제한된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 대가. 그리고 항상 단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영구적인 성격은 있다 없다. 없다. 암기 코드 영구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절대지대는 항상 소유권이 나와야죠. 소유권. 소유권. 근데 바로 보이네요.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지대는 발생한다. 요거 옳은 질문이네요. 요거 정답. 3번이 정답. 3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경제지대는 원포인트로 암기 하나 하세요. 자, 우리 시험에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나오면 요 뒷문장이죠. 요 뒷문장이 경제지대를 설명하는 것이냐, 전용 이전 수입을 설명하는 것이냐, 이것만 딱 구별해 달라고. 근데 이 뒷문장을 봤더니 이게 보여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기 위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전용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전되지 않기 위해서 지급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러면 왠지 전용 수입을 설명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너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요렇게만 구별해 달라고요. 네? 그 다음에 입찰지대. 입찰지대는 입찰 경쟁으로 지대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입찰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나 입찰에 붙이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항상 최고 최고 금액 이런 표현이 있어야죠. 근데 뒤를 봤더니 무슨 입찰이라는 표현도 없고 최고 금액이라는 표현도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 이런 건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고.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 지대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없다. 아무튼 입찰 지대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상업 입지네요. 레일리. 자, 첫 번째. 상업 입지 중에 중용 모형이야. 중용 모형 나오면 레일리의 소매 입지 이론. 소매 인력 법칙.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컨버스의 분기점. 이 세 가지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나오면 반드시 유인력밖에 안 나와. 유인력. 유인력은 어떤 내용이 나요? 레일리의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여기 봤더니 크기에 반비례한다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레일리가 나오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유인력. 그 다음에 베이버가 나와요. 베이버는 작년에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 안 봐도 돼. 자, 딱 하나만 기억하셔. 자, 우리가 공업 입지로 하면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에요. 최대 수요. 그 다음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고. 자, 위쪽에 최대 수요는요. 이거 넘어가 버렸네. 요 최대 수요는 수익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밑에 최소 비용은 비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장이 순이익을 크게 하려면 수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최대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공장의 순이익이 크죠. 그 다음에 비용은요.
비용은 최소화하는 게 순이익을 키우겠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이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레쉬는 쉬니까 수익을 강조했다. 최대 수익을. 배번은 삐읍삐읍 다 비용을 강조했다. 최소 비용을 강조했다. 자, 그래서 핵심 내용이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 요 정도만 올해는 보면 됩니다. 근데 컨버스가 나왔어요. 컨버스가 나오면 항상 분기점이죠. 근데 분기점이라고는 잘 나오지 않고 상권의 경계, 요게 분기점이죠. 상권의 경계 지점. 그래서 컨버스는 상권의 경계 지점, 분기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하였다. 네, 허프는 확률 모형이야. 확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 자, 그런데 여기 암기 코드는 뭐예요? 허프의 유인력 또는 허프의 확률은 다양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암기 코드죠. 그래서 허프, 마치 맥주 호프 같잖아. 호프는 다양하다. 이게 암기 코드잖아요. 그래서 뒤를 딱 보고 뭔가 거래에도 영향을 받고 수에도 영향을 받고 면적에도 어이구 다양한 것들의 영향을 받네. 그러면 다양한 놈은 맥주지. 허프의 확률 모형. 이게 암기 코드야. 허프의 확률 모형. 자,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인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의외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주 나오는 게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피라미드의 계층을 딱 그려보자고요. 피라미드로 이렇게. 자, 우리가 고차 중심지는 홈플러스 이마트, 대형마트 고차 중심지. 자, 고차 중심지는 수가 많다 적다. 가장 적어요. 그리고 24시간 편의점. 24시간 편의점은 저차 중심지.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중차 규모인, 중간 규모인 중차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는 항상 두 가지만 강조했죠. 홈플러스 이마트 등 고차, 대형마트인 고차 중심지는 수가 적고 24시간 편의점은 수가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차로 갈수록 수가 적어지는 이런 피라미드형의 계층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중심지가 계층화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중심지의 계층화 또는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6번 30회. 자, 여기는 연결이에요. 이론을 주고 학자를 연결하라는 건데, 자, 내용을 봤어요. 기억번. 토지 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튜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도시 내부냐, 뭐 이런 건 따지지 말고, 일단 튜넨의 이론은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첫 번째, 지대 이론에서는 누가 이어받았죠?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 이거 계보를 이어받았고, 도시구조 이론에서는 버제스의 동시문 이론이 계보를 이어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기억번은 뭐랑 연결돼야 되냐? 알론소의 입찰지대 아니면 버제스의 동시문 이론이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밑에 보기를 봤더니 버제스의 동시문 이론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도시구조 이론인 버제스의 동시문 이론 이렇게 연결해야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아주 중요하다. 요게 보여야 돼. 요게 중심지 규모의 크기, 줄이면 중심지의 크기. 홈플러스 이마트, 대형마트, 고차 중심지. 24시간 편의점, 저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아하,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구나.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구나.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리고 디귿번은 원포인트 암기. 자, 어떻게 암기합니까?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느냐? 그러면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됩니까? 자, 이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지를 넬슨은 8가지 원칙으로 설명했어요. 이걸 넬슨의 8원칙이라고 부르고 이걸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불러요. 자, 이 문장은 31회 때도 그대로 나왔다. 30회, 31회 꼭 암기해 줘야 된다. 결국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허프 모형이에요. 허프 모형에서 30회 때 생뚱맞은 내용이 나왔어요. 이런 걸 하나 틀려줘도 돼. 이런 걸 하나. 뭐가 나왔습니까? 마찰계수. 우리가 마찰계수에 대해서 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강사가. 없어. 이 기출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버려야죠. 그런데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하나만 기억하죠. 하나만. 자, 뭐냐. 일단 허프의 유인력을 구하려면 마찰계수가 나와야 되니까 자, 허프의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마찰계수가 먼저 정해져야 된다. 먼저 정해져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마찰계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마찰계수는 교통조건과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이런 말. 요거 하나.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봐요. 마찰계수가 뭐냐? 그러면 마찰력을 측정한 지표예요. 자연과학의 마찰력. 그럼 자연과학의 마찰력이 뭐냐? 그러면 집에 뽀로로 장난감 자동차가 있으면 이걸 도로로 가지고 와서 부산을 향해서 자동차를 쭉 밀어봐. 그러면 진짜 부산까지 장난감 자동차가 가다가 멈춰요. 얼마 가지 않다가 멈추죠. 뭐 때문에? 지면과의 마찰력에 의해서 이동이 멈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의 마찰력은 뭔가 이동을 어렵게 하는, 이동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에요. 이동을 힘들게 하는 요인. 그리고 이걸 사회과학에서 응용한 게 마찰계수예요. 그래서 뭔가 이동이 힘들다. 다른 말로 가기 싫어요. 이런 내용이 이런 마음이 들면 무조건 마찰력이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마찰계수가 커지는 거죠. 그럼 보세요. 교통 조건이 나쁩니다.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아유, 겁나게 가기 싫구만. 그럼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마찰계수가 커진다. 이렇게. 이건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자, 그런데 전문품점이 정말 한 13년 만에 나왔는데 이 전문품이 뭐냐? 전문품은 취미 기호와 관련된 상품이에요. 자, 이게 명품도 전문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문품점의 특징이 뭐냐?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자전거 덕후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전거 덕후가 자전거를 한번 구경하러 자전거 매장에 가. 그러면 자전거만 있어. 옆에 코카콜라, 맥주, 오마차까지 품목이 다 있어요. 딱 자전거 하나만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전문품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딱 하나의 물건만 파는 전문품점은 취미 기호와 관련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자전거 덕후인데, 자, 어떤 광고가 떠요. 이게 지리산 꼭대기인데, 지리산 꼭대기에 겁나게 좋은 자전거를 싸게 판매한대. 그럼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일반인들은 가기 싫어하지만, 자전거 덕후는, 이야! 거기에 좋은 물건이 있대. 야, 후딱 가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쑥 없는 물건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전문품점은 좋은 물건을 판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가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마찰이 적다, 마찰 개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찰 개수는 가기 싫어요 이렇게 나오면 마찰 개수가 큰 거고 야 후딱 가자 그러면 마찰 개수가 적은 거예요. 요 정도만. 자, 그 다음에 8번 호이트. 그 다음에 호이트.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키워드는 뭐죠?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도로를 따라서 쐐기역. 자, 읽어봤더니 도시는 전체적인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 나왔네요. 부채꼴 모양.
그리고 그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고, 요것도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 우리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구도시, 그래서 항상 핵이 하나죠. 중심 업무지구 하나. 그리고 현대 도시인 해리스와 울만이 다 핵심이고, 그러니까 얘는 핵심은 하나라고 나와야 돼요. 핵심은 하나. 자, 그리고 또 키워드가 교통의 선. 요놈이 뭐겠어요? 도로겠죠, 도로. 결국 줄이면 하나의 단핵 도심이고, 그 다음에 교통의 선, 도로를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된다. 옳은지 뭐. 자, 레쉬는 이게 레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레쉬. 그럼 뭘 강조해요? 수요를 강조했다. 수익을 강조했다. 봤더니 수요 측면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건 물건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지점. 즉 수익이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도 옳은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에 튜넨. 자, 튜넨이 나오면 키워드가 위치에 따른 수송비, 위치에 따른 수송비. 그 다음에 농작물의 재배 형태, 밀살벌이 이런 게 떠올라야죠. 자, 여기 고립국이 나왔네요.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튜넨의 이론을 고립국 이론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고립국이 나오면 튜넨이고, 그 다음에 작물 재배 활동, 밀살벌이에요. 그 다음에 수송비를 반영했다. 위치에 따른 수송비. 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은 지문이다. 자, 31회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로냐? 차액지대. 볼게요. 기억. 지대 발생 원인이 나오면 비수 떠야죠.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 그러니까 요 놈은 확실히 맞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해석을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리카르도 차액지대 나오면 한계지의 지대를 설명하지 못한다. 한계지의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네. 한계 토지를 한계지라고 이렇게 읽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30일에. 한계 토지 줄이면 한계지죠. 그리고 한계지의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리카르도 차액지대. 발생한다. 그러면 절대지대. 발생하지 않으니까 지대가 없는 무지대 토지가 된다.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 그럼 조방적이란 말은 뭐예요? 집약적의 반대말이죠. 집약적의 반대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한계지는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토지니까 대충 설렁설렁하게 쓰겠죠. 이런 걸 조방적 이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죠.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 소유가 나왔어, 소유. 그러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죠. 이 문제는 뭘 찾으라는 건데? 차액지대 찾으라는 거니까, 이놈 틀린 거예요. 틀렸네. 절대지대지.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보죠. 지대는 잉여이다. 이거 암기 코이죠. 지대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잉여이다. 항상 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남는 거, 잉여에서 지불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대는 잉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뒷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높다. 우리가 그냥 쌀로 할까요? 농부가 쌀을 재배하는데 쌀의 가격이 높아요. 그러면 많이 남아요, 적게 남아요? 아니, 많이 남죠. 쌀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지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쌀의 가격이 낮아지면 잉여가 줄죠. 그러니까 지대도 낮아진다. 그래서 리을번도 옳은 지문. 옳은 지문. 이번에는 30일에 입지 도시 구조 보자고요. 컨버스. 자, 컨버스가 나오면 뒤쪽에 뭐가 나와야 돼요? 분기점, 상권의 경계. 근데 뒤쪽 보세요. 분기점에 비읍자도 없어요. 상권의 경계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일단 이런 게 삘이 딱 와야 돼. 틀린 지문. 아니, 분기점도 없고 상권의 경계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뒤쪽은 뭘까요? 한번 보자고. 뒤쪽은 딱 뭘까요? 봤더니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 효용뿐만 아니라 비공간 요인도 고려했어? 다양한 것들 고려했네? 다양한 것들. 다양하면 누구? 허프라니까. 허프의 확률 뭐여? 허프의 확률 뭐여? 자, 그 다음에 호이트가 나오면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이에요. 그런데
이 니은번은 호이트의 어떤 키워드를 묻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심해야 될 문구예요. 뭐냐? 자, 우리 도시 구조를 읽다가 요놈이 나와, 요놈. 요놈. 항상 우리 예전 학자들은 주거 지역을 소득 계층으로 나눠요. 고소득과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으로. 그런데 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요걸 묻고 있죠. 그러면 자, 우리가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보죠. 자, 위는 고소득층의 주거지, 그 다음에 밑은 저소득층이에요. 항상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이 당시에 고소득자는 자동차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접근성을 강조했어요. 접근성. 그러면 저소득층은 어떤 걸 강조했을까요? 그렇죠. 저소득층은 이 당시에 노동자 계층이에요. 그래서 고용 기회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항상 고소득층은 도로와의 접근성을 강조해서 위치를 잡고, 저소득층은 고용 기회를 쫓아서 위치를 잡아요. 그런데 뒤를 봤더니 뭐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 구릉지, 주요 간선 도로의 근접성, 이게 도로의 접근성이에요. 도로의 접근성을 강조했다. 그러면 고소득층이란 말이에요. 고소득층. 고소득층.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버제스의 동시문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다 핵심이 아니라 하나의 핵심이에요. 하나의 핵심. 그래서 도심은 항상 하나. 그래서 부도심이라는 말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도심이라는 말은 중요치 않아. 여기서 중요한 건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도로와의 접근성을 따라서 형성되고, 저소득층의 주거지는 노동자 계층이니까 항상 고용 기회를 쫓아서 가고. 이걸 꼭 좀 기억해 줘야 돼요. 일단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네. 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그럼 암기 코드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합니까? 그러면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 나왔어요. 알론소의 입찰지대의 개념을 적용했다. 아이, 그럼 맞죠 뭐. 맞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정답. 자, 32회가 나왔어요. 32회. 자, 버제스의 동시문 이론인데 점이지대 위치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점이지대 위치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점이지대가 어디 위치해요? 중점 노중통이니까 중심 업무지구하고 저소득, 즉 노동자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합니다. 옳은지 뭐, 옳은지 뭐.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 나오면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도로를 따라서 쐐기요. 요 교통축이 도로겠죠. 도로를 따라 부채꼴. 어유,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딱 봤더니 해리스와 올만의 다핵심 이론은이 아니야. 이론에 교통 이론의 이론을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지금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론의 순서가 버제스의 동시문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이렇게 시대 순으로 흘러가는데, 다핵심 이론을 개선한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다핵심 이론을 개선한 게 선형 이론이라고 지금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요놈이 작년에 정답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요새 이거 잘 나온다. 동시문 이론을 개선한 게 선형이고, 선형 이론을 개선한 게 다핵심 이론이겠죠. 이런 걸 좀 놓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항상 마찰 비용, 교통비, 요것만 딱 기억해 주면 돼요. 교통비.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요령이야. 제 얼굴 좀 지우고 봅시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나오면 키워드가 어떤 게 나와야 돼요? 입찰 경쟁으로 지대가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또는 최고 금액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요런 걸 연구하면 안 돼요. 무슨 각 산업의 지대 곡선을 연결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찰지대의 키워드는 요 놈이 키워드란 말이에요. 가장 높은 지대, 가장 높은 지대. 이것만 나오면 맞는 거야. 이것만 나오면 이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를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에 이렇게 입지론이 나왔죠. 뭐 이거 좀 어려워요. 원료지수. 저는 강의하지 않고 뭐 등비용선 이것도 강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최소 비용 지점. 그럼 베이버의 최소 비용 이론 이렇게 되죠. 이게 작년에 최소 비용 이론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공업 입지는 출제 빈도가 떨어지겠죠. 지대 이론과 도시구조 이론을 그다음에 상업 입지를 열심히 하셔야죠. 자, 여기까지 하나의 영상으로 제가 쭉 키워드를 나열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십시오. 강사가 문제를 푸는 건 분명히 본인과 다르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개발, 관리, 마케팅 이런 걸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